인류가 달에서 찾은 가장 기이한 것은 무엇일까요? 외계인도 아니고 기지도 아닙니다. 바로 존재해서는 안 될 어떤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유인달 착륙선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발견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50여 년 전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이 마지막으로 달에 발을 디딘 이후 벌써 반세기가 넘게 흘렀습니다. 그 땅에 다시는 인류의 발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수십 개의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어떤 것은 성공적으로 착륙했고 어떤 것은 달을 궤도 비행했으며 또 어떤 것은 고의로 달에 충돌시켰습니다.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실험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다른 인류가 가장 많이 다루고 연구한 천체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연구했음에도 달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을 저장하는 방식이든 전류를 전도하는 원리이든 심지어 토양의 특성이든 간에 우리가 아는 것은 여전히 너무 적습니다. 우주는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연구할수록 발견되는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달 토양 표본이 없을 때는 기대에 부풀었지만 달 토양을 가져온 후에는 존재해서는 안 될 화학적 흔적들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과학자들은 그 후 수십 년 동안 골머리를 앓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과학적 발견 하나가 모든 것을 즉시 바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 과학의 발전 과정은 매우 느립니다. 때로는 심지어 모든 사람이 알아챘음에도 아무도 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소련은 달로 루나 24호라는 무인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달로 흙을 캐러 간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 임무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도 아니었고 규모도 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그것은 조용히 큰일을 해냈습니다. 달 표면 아래로 약 2m를 뚫고 들어가 달 토양 일부를 채취해 지구로 보낸 것입니다. 이 흙 한 통은 총 170g에 불과해 야구공 하나와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비록 많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좁은 먼지관 안에서 이상한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물의 흔적이었습니다. 표본의 약 0.1%가 물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표본을 깊이 연구할수록 더 많은 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큰일이어야 했지만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물이 지구에서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표본이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착륙선에서 왔을 수도 있고 지구의 장비에서 왔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교과서에는 명백하게 달은 건조하며 물이 있을 수 없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미국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이 가져온 흙에서도 비슷한 수소 신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오염으로 간주되어 무시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켜야 했을 이 단서들은 실험 보고서 구석에서 수십 년 동안 먼지만 쌓여갔고 아무도 다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기가 바뀔 무렵에야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가 제대로 살펴보려 준비했을 때 달은 이미 우리에게 더 많은 난제를 던질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만약 당신을 달양극의 분화구 가장자리에 던져놓는다면 당신은 거의 부자연스러운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무언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빛조차 없습니다. 수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영구적인 그림자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영구음영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달은 매우 똑바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기울기가 약 1.5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태양빛이 양극을 비출 때 빛이 달 표면을 거의 스치듯 지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화구는 크고 깊어 햇빛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태양계 전체 역사를 통틀어 햇빛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추울 뿐만 아니라 열순환도 없습니다. 그중 가장 추운 곳은 영하 240도 이하까지 떨어집니다. 저 멀리 있는 명왕성보다도 춥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90년대부터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혜성이나 소행성이 달과 충돌하여 물을 가져왔다면 수증기가 이 구덩이들로 흘러들어가 얼어붙고 그 후로 한 번도 떠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달이 죽은 돌덩이가 아닐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달은 자원 저장고이자 미래의 주유소일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달의 양극에 집중되었습니다. 지구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직접 다가가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가장 유망한 곳들이 가장 가기 어려운 곳이라는 점입니다. 지형이 험준하고 빛도 없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그곳에서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유혹은 너무나 컸습니다. 만약 정말로 얼음이 있다면 그래서 끊임없이 탐사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상황이 다시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곳에 얼음이 있을 것이라 의심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경찰병을 보내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착륙하는 것은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번의 임무는 하늘을 맴돌며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1994년 나사가 발사한 클레멘타이노였습니다. COE 승화율, 그것은 물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달의 대부분 지역의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124, 그리고 남극에 그런 영구 음영지역 분화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장비를 탑재하지 않아 그림자 속에 정말 얼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1998년이 되어서야 나사는 루나 프로스펙터호를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물을 찾기 위해 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특수한 장비로 달을 스캔했고 그 결과 양극에서, 특히 그 영구음영 지역에서 대량의 수소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134 과학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론적 추정에 따르면 130유 그곳의 얼음 매장량은 수천만 톤에서 수억 톤에 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낱 물웅덩이가 아니라 세계의 판도를 바꿀 만한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수소를 발견한 것이 물을 발견한 것과 같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하이드록실기의 일부일 수도 있고 광물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비는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곳에 수소를 함유한 물질이 있다는 것만 알려줄 뿐 이 수소가 물얼음의 일부인지는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대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그것이 물이라 할지라도 궤도 비행선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과학계는 다시 한번 골머리를 앓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도 있고 단서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마치 달이 자신에게 보물이 있다고 말해주면서도 열어서 보여주지는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늘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직접 부딪혀보자고 말입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달에 직접 충돌시키는 것입니다. 논리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얼음이 구덩이 바닥에 숨어 있다면 위에서는 보이지 않으니 무언가로 세게 내리쳐서 구덩이 바닥의 물질을 폭발시켜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날려보내면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하고 무식해 보이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루나 프로스펙터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도 작성 임무를 마친 후 1999년에 달의 남극 근처에 있는 한 분화구에 충돌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물은 감지되지 않았고 실험 결과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충돌 각도가 맞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충돌이 너무 약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충돌 탐사 실패 10년 후 2009년 나사의 엘크로스 임무가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기막힌 방법을 썼습니다. 길을 터줄 선발대를 데려간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우주로 쏘아 올린 로켓 본체였습니다. 먼저 이 거대한 쇳덩어리를 대포알처럼 남극 근처의 카베우스라는 분화구에 충돌시켰습니다. 몇 분 후 엘크로스 위성 본체도 같은 궤적을 따라 충돌로 발생한 파편 기둥을 직접 통과하며 현장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이었습니다. 탑재된 기기가 기둥에서 수증기를 감지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암시가 아니라 실제로 측정 가능한 물이었습니다. 물뿐만 아니라 메탄아모니아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있는 물을 생생하게 만져본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했고 수십 년간 지속된 수수께끼가 마침내 풀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부딪혀서 나오긴 했는데 그곳에 대체 물이 얼마나 있는 걸까? 덩어리진 얼음일까? 아니면 흙에 섞인 진흙 얼음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쉽게 채굴할 수 있을까? 엘크로스가 답을 주었지만 그 위성 자체도 충돌로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보는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적어도 그 지점에는 물이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달의 전체적인 모습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줄곧 사람들의 생각은 꽤 단순했습니다. 달에 물이 있다면 분명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영구음영 지역에 숨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곳은 햇빛이 영원히 닿지 않아 마치 거대한 천연 냉동고와 같아서 얼음이 수십억 년 동안 머물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논리에는 아무런 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골칫거리를 안겨줍니다. 궤도에 있는 탐사선들, 예를 들어 나사가 9년부터 달 궤도를 돌기 시작한 달 정찰 궤도선과 인도의 찬드라얀 1호입니다. 이 탐사선들이 거대한 냉동고 밖에서, 즉 햇빛이 쏟아지는 달 표면에서 미세한 물분자 신호를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견은 모두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햇빛이 닿는 곳에서 물을 찾는다고요? 그곳은 낮온도가 100도가 넘게 치솟는데 물은 진작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리지 않았을까요? 더 이해하기 힘든 일은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물의 신호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놀랍게도 활동 주기가 있었습니다. 햇빛이 가장 따갑고 지표면이 가장 뜨거운 한낮에는 이 물의 신호가 약해지거나 심지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땅이 시원해지는 저녁이 되면 신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달이 땀을 흘리기라도 하는 걸까요? 낮에는 더워서 땀을 흘리다가 밤에는 다시 흡수한다는 말일까요? 이 현상은 그야말로 인식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진공 환경입니다. 대기층도 없고 기압도 없으며 비바람이나 번개도 없습니다. 지구에서는 물이 증발하고 응결되어 비구름을 형성하는데 이를 물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황량한 달에 무슨 물의 순환이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달이 우리에게 던진 최고의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럼 이 물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냈습니다. 한 가지 가설은 외계의 손님이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매일 수많은 먼지 같은 작은 운석들이 달에 충돌하는데 그들이 약간의 물을 직접 품고 왔거나 아니면 달 토양의 광석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물을 튕겨져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더 흥미롭습니다. 태양이 불어냈다는 것입니다. 태양은 지속적으로 전하를 띤 수소 입자를 외부로 방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양풍입니다. 이 바람이 달에 불어닥쳐 수소 입자가 달 토양의 산소와 부딪히면서 현장에서 물 분자를 합성해냈다는 주장입니다. 출처가 무엇이든 간에 이 발견은 모든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굳이 저 춥고 어두우며 개발 난이도가 극도로 높은 극지방의 분화구로 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달 표면 전체가 얇고 촉촉하게 물로 덮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을 수집할 우리의 능력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 달 기지의 입지 선정 범위는 순식간에 무한대로 넓어집니다. 이 유혹적인 가능성은 곧바로 다음 세대의 탐사 임무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인도 과학자들 역시 이 궁극의 수수께끼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찬드라얀 3호 착륙 탐사선입니다. 게다가 목표 지점은 남극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곳이 달에서 얼음물이 가장 짙게 농축된 지역이라 여겼습니다. 인류가 남극에 탐사선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달 탐사차 프라기안이 얼음을 찾았다는 소식을 보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달 탐사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레이저와 엑스레이를 동원해 땅 위의 흙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알루미늄, 철, 칼슘, 황 모든 것이 있었지만 수소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소가 없다는 것은 곧 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결과에 모두가 아연실색했습니다. 있어야 할 물이 어디로 간 걸까요? 지도에는 분명히 표기되어 있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 잘못 알았던 걸까요? 아니면 물이 너무 깊이 숨어 있어서 달 탐사차의 작은 삽이 미치지 못했던 걸까요? 사람들이 채 이해하기도 전에 14일간의 긴 달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기온이 영하 100도 이하로 뚝 떨어졌고 찬드라얀 3호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영원히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이전보다 더 커진 수수께끼였습니다. 하지만 찬드라얀 3호가 헛걸음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희생되기 직전 온도 탐침을 통해 우연히 핵심 단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달 토양의 온도를 측정했는데 표면은 태양에 뜨겁게 달궈져 60도가 넘었지만 탐침을 아래로 8cm만 내려도 온도는 영하 10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온도 차이는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달의 가장 바깥쪽 흙층이 두꺼운 단열재 역할을 해서 외부의 열이 안으로 전혀 전달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왜 달 탐사차가 표면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는지 완벽하게 설명해줍니다. 물 얼음이 이 두꺼운 패딩 아래 몇 센티미터 깊은 곳에 안전하게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던 삽이 너무 짧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문제는 달이 건조한지 여부가 아니라 우리의 도구가 충분히 날카롭지 못해 제대로 파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음 착륙선은 더 멀리 날아가거나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더 강력한 드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달의 물을 찾는 일은 과학적 호기심의 일환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달의 역사와 지질 그리고 태양계에서 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된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날 달의 물은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인류가 심우주로 나아가는 발판이자 미래 우주기지의 초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찾아내어 추출 정화 및 저장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의 문을 열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장기적인 달 탐사 임무를 가능하게 합니다. 물은 무겁기 때문에 지구에서 달로 발사하는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그곳으로 운반된 물은 금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우주 비행사들이 현지에서 수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가져가야 할 물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물은 마시고 요리하고 씻거나 장비를 냉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지구의 지속적인 보급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둘째,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현대 로켓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연료 조합입니다. 만약 물 얼음을 추출하여 추진제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달은 단순히 목적지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은 우주선이 더 깊은 우주인 화성 소행성 혹은 더 먼 곳으로 향하기 전에 연료를 보충할 수 있는 주유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계산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현재는 모든 임무가 처음부터 모든 연료를 싣고 가야 하지만 달에 자원보급 기지를 세우면 하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달에서 발사하는 것도 훨씬 쉽습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더 적은 에너지와 더 낮은 비용, 그리고 더 큰 유연성을 의미합니다. 달에서 발사되는 우주선은 거대한 로켓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추진력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셋째, 현지의 물은 우리의 건축 방식을 바꿉니다. 폐기물을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폐쇄형 생명 유지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식량을 재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식물은 통제된 조건 하에서 달 토양에서도 자랄 수 있지만 여전히 물은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충분한 물을 찾아낸다면 미래의 거주지는 공중 보급이나 수경 재배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요컨대 이것은 미래 인류의 우주 탐사에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현재로서는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또는 채굴하기가 얼마나 쉬울지 불확실하지만 이 모든 것들, 즉 연료 기지달 밖으로의 임무는 우리가 먼저 그 물을 추출할 수 있어야만 실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임무와 데이터, 그리고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우리가 여전히 명확한 그림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을 다 파악했다고 느낄 때마다 달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져다 줍니다. 모순된 관측값 사라진 신호, 예기치 못한 결과. 이러한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는 궤도에서 강력한 수소 신호를 보았지만 막상 착륙해보면 토양에는 수소가 없었습니다. 충돌 파편 기둥에서 수증기의 흔적을 발견했지만 설이나 얼음층은 물론 눈에 띄게 쌓인 것도 없었습니다. 햇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분화구 아니라도 수십억 년 동안 얼음이 얼어붙을 만큼 충분히 추운 그곳이라도 고해상도 카메라는 여전히 얼음처럼 보이는 명확한 그 무엇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얻은 것은 모호한 뿐이었습니다. 얕은 층을 탐사하는 기기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탐사 장비가 감지한 물은 낮이 되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탐사차가 얼음 물질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분화구를 지나갔지만 더 많은 먼지만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섀도캠과 같은 신기술조차도 달의 가장 어두운 곳을 촬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희망했던 선명하고 빛을 반사하는 얼음 덩어리를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불안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달이 물을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 우리가 줄곧 틀렸다면 어떨까요? 모델을 수정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더 최악의 경우 물이 정말로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희박하게 분포되어 있거나 너무 깊이 묻혀 있거나 화학적으로 토양과 너무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서 우리가 아직 그것을 확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물론 낙관적으로 보자면 어쩌면 우리의 도구가 정밀하긴 해도 아직 충분히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궤도선은 마치 허공에 떠있는 눈과 같아서 넓게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는 없습니다. 착륙선과 달 탐사차는 마치 내민 손끝과 같아서 만질 수는 있지만 깊이 뚫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탐사는 수박 겉핥기 같았습니다. 항상 뭔가 아주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분광계가 보내온 데이터 역시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 수소가 있다고 알려주지만 이 수소가 물속의 수소인지 돌 속의 수소인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이 아주 밝다고 알려주지만 이 빛이 서리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광석에서 온 것인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사전에 혹이라는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안개가 자욱할수록 우리의 호기심은 더욱 불타오릅니다. 새로운 임무가 줄을 서 있고 더 강력한 착륙선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여전히 그곳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굳게 믿는 바로 그곳을 말입니다. 다음 임무에서는 어쩌면 더 발전된 탐사용 로양삽을 챙겨갈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더 깊게 파고드는 드릴과 더 스마트한 추출 시스템을 갖추고서 더 이상 겉만 맴돌지 않고 단번에 그 마지막 베일을 벗겨낼 것입니다. 그 단열된 달 토양 아래에서 차갑고도 단단한 미래를 한 움큼 건져 올릴 것입니다. 물론 달은 또다시 우리에게 장난을 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더 많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발견하게 만들면서요. 그러나 우리의 탐사용 장비가 마침내 그 차갑고 단단한 미래를 한 움큼 건져 올릴 때 달 착륙 그 자체보다 더 거대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푸른 행성은 더 이상 문명의 요람이 아니라 우리가 별과 바다로 나아가는 항구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문명의 요람이 아니라 우리가 별과 바다로 나아가는 항구가 될 것입니다.